예, 안녕하세요. 군무원 기출문제 9급 세 번째 시간입니다. 1번은 11번은 시장 실패 문제입니다. 시장은 재화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재화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재화가 네 가지가 있잖아. 공공재, 요금제, 그다음에 공유제, 민간재가 있는데 요게 수요 공급이 일치되게 만들어진다면 정부는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또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는 반드시 재와 유용론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공공재가 나올 텐데 공공재는 어때요? 만드는데 돈이 들어갔는데 만들기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은 안 만들겠죠. 그다음에 이 재화는 또 비경합이다 보니까 누가 이용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기도 어렵고 차라리 돈을 받지 않고 누구나 공급할수록 사회가 바람직해요. 이러니까 정부는 세금 걷어가지고 공공재 만들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풀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합니다. 자, 어떤 분은 보조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안 돼요. 보조금 생산비 일부만 주기 때문에 일부만 받아갖고는 공공재는 민간은 못합니다. 왜? 비용이 100이 들어갔는데 보조금 50 받았다. 50은 적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공공재를 민간이 한다면은 전액 정부가 줘야 돼요. 이게 민간 위탁입니다. 근데 민간 위탁은 또 제한이 있죠. 국민의 기본권, 여기와 관련된 것들은 민간 위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 공적 공급으로. 예외적으로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자,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외부 경제가 있죠. 이런 건 되게 가치제예요. 외부 불경제가 있죠. 이건 되게 공유제입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일 때는 조세나 보조금, 조세를 감면한다든지 보조금 더 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외부 불경제라면 부담금 부과한다든지 규제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장은 되게 재화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지 공평하게 배분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형평성을 보장 못해요. 이걸 위해서 재화 만드는 게 아니라 소득을 가진 자한테 걷어서 못 가진 자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재분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근본적 한계라고 그러고 시장이 완벽하더라도 효율성만 좋은 거지 형평성 보장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부 불경제 민간재까지 들어가요. 민간재도 독점이 되었을 때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 안 되고 횡포가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이 불안전 경쟁일 땐 되게 뭐가 들어간다? 규제가 들어갑니다. 보조금도 아니고 공조금도 아니에요. 민간지니까 정보 공급할 이유가 없겠죠. 또 이미 독과점으로 횡포 부리고 가격이 비싼데 거기다 보조금 지로 이유가 없겠지. 그다음에 해결책은 뭐밖에 없다? 규제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기본이고요.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장은 가격과 경쟁이다. 또는 선택권이에요. 이걸 가지고 재화를 공급하는 건데 요 재화가 공급이 잘 된다면 정부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개입합니다. 대응책이 나오죠. 공공재 특징은 공짜다 비배제성, 그다음에 규모경제 비경합성. 그치? 또 저장도 안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해결책은 공적 공급이다. 제가 두 번째 자연 독점인 요금제예요. 이거는 한 기업이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싸요. 왜? 규모 경제가 있으니까. 비용이 체감하니까 그 체감 구간에 수요가 있다면은 차라리 한 기업이 다 공급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이고 이건 두 가지가 있다. 어쨌든 배제가 가능하니까 돈을 받을 수 있어. 민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민간이 했을 때는 자연 독점이 나오니까 나중에 결국 횡포가 나오거든요. 해결책은 공기업 만들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민간에게 특허 주고 면허 주고 규제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요금제입니다. 외부 경제는 가치제. 가치제는 어때요? 외부 경제는 비용은 100인데 편익은 50밖에 안 돼요. 내가 느끼는 게 한마디로 타인들이 편익을 50 갖고 가죠. 편익은 분산이고 비용은 집중이야. 편익이 분산되니까 외부 경제고 비용이 집중이니까 난 안 할 겁니다. 과소가 돼요. 그때 해결책은 보조금이에요. 반면에 외부 불경제는 거꾸로죠.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거지. 그럼 비용 전가한 만큼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규제 같은 것. 물론 이 규제도 직접 규제, 간접 규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코호주 정리도 있어요. 요게 요새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 공유제 나왔을 때는 외부 불경제는 공유제 비극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불안전 경쟁과 정보 비대칭은 민간지까지 들어갑니다. 특히 불안전 경쟁은 뭐밖에 없다? 규제밖에 없고 반면 정보 비대칭은 좋은 정보 공개했을 때 보조금 줄 수도 있고요. 공개하지 않았을 때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개별적으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잡아놓고 두 문자는 공자 외 부정, 그 다음에 공짜 공급, 공공재와 자연 독점은 공급이다. 그래서 요거는 공짜 공급이다. 이렇게 좀 두 문제 따라 봤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다면은 뭐가 틀렸다. 이제 공공재는 강제공급 맞고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가 있으니까 보조금도 맞습니다. 조세 감면도 맞아요. 물론 이 조세가 피부세라면은 이건 외부 불경제겠죠.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은 사회 부장이니까 재분배 맞고요. 이게 틀렸죠. 불완전 경쟁 뭐밖에 없다? 규제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이네요. 이렇게. 자, 12번입니다. 낙가마로 쓰면 모두 잘 나온 모형이죠. 고지업재관, 효능주체 해가지고 한마디로 결정자와 집행자가 권한이 있죠. 어디까지 갔는가. 그래서 이걸 가는 기준이 뒤에 넘어가면 뭐가 있다? 목표와 수단이 있어. 목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목표. 수단에는 인력과 물자 관리라는 행정관리 수단, 그 다음에 기술 수단. 요 네 가지 중에 처음에는 뭐밖에 못 가져요? 관료가 요거밖에 못 가져요. 요걸 고전적 기술자형이라고 그러고 요 두 개 다 갖는 게 뭐가 돼? 지시유임가형. 그 다음에 결정자가 목표를 만드는데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둘이 목표와 수단을 놓고 협상하는 게 협상자 모형. 그 다음에 결정자가 잘 몰라요. 또는 결정자끼리 갈등이 있다 보니까 추상적으로밖에 못 만들고 여기까지 집행자한테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재량실험가요. 맨 마지막은 집행자가 다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채택해달라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결정자한테 요걸 달라고, 도구를 달라고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하는 게 뭐다? 바로 관료적 기업가형입니다. 올라갈수록 결정자가 세지는 거고, 내려갈수록 집행자가 세져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또는 하향 집행, 상향 집행을 쫙 스펙트럼 이렇게 쫙 나열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제일 재량이 많은 건 관료 기업가형이에요. 이왕 나왔으니까 내려갈수록 관료가 재량이 많을수록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커진대요. 그치?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학 교재 관료가 권한이 많을수록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불확실할 때 가장 혁신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관료적 기업가형은 관료가 다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패 가능성 커지고요. 그다음에 가장 혁신적인 건 오히려 재량적 실험가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은 잡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고전적 기술자형은 뭐밖에 못 가졌다? 기술 도구만. 인력과 물자 쓸 권한도 없어요. only 기기술 권한밖에 없다 보니까 평가 기준은 뭐다? 목표 달성도라는 효과성이 돼요. 효과성. 요게 성공한 게 달 착륙이야. 달 착륙. 아폴로의 달 착륙. 실패한 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사례까지 좀 봐두시고요. 지시위임가형은 목표는 구체적으로 누가 만든다? 결정자가 만들지만 집행자한테 모든 수단을 줘요. 그래서 많은 재량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량권은 뭐다? 수단에 대한 재량권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수단과 기술수단, 한마디로 모든 수단 줬고요. 비용 쓸 권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능률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는 게 뭐냐면 집행자 간 협상이 중요한데 결정자 집행자 아니다. 집행자가 많아버리면 집행자끼리 협상이 돼야 되는데 협상이 잘못돼서 실패한 게 바로 오클랜드 사업이에요. 그치?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형의 성공이 달 착륙, 실패가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지시유임가형의 성공 실패 사례가 오클랜드 사업이야. 일명 흑인 취업 정책이요. 자, 그 다음에 협상자형입니다. 결정자가 만들었는데 집행자가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점이 결정자하고 집행자가 협상할 건데 어디까지? 목표까지도. 물론 수단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 만약 결정자가 더 좋다, 인기가 많다, 그러면 결정자가 이길 겁니다. 근데 결정자 인기가 없다, 선거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주민 만족도인데 요 주민 만족도가 유권자 만족도고 요 주민에는 수혜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 모든 관련자 다 들어와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혜자만 들어간다, 그건 이따 나올 재량 실험 과정의 수익자 대응성이에요. 됐지? 그래서 여기만 주민 만족도는 수혜자, 피해자, 관련자 다 들어갑니다. 유권자 만족도 또는 정치 지지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재량 실험 과정입니다. 결정자끼리 갈등이 있어요. 합의가 안 되고 있죠. 또 결정자 능력이 부족해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인 것밖에 못 만들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한테 위임한다?
구체적 목표부터 모든 도구를 집행자한테 위임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재량권 위임이라고 그래요. 됐지? 그때 평가 기준이 뭐다? 수익자 대응성이야. 이 수익자가 바로 뭐다? 그 수혜자입니다. 그다음에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정책을 만들어 목표 만들어요. 이걸 채택해 달라고 협박합니다. 강요해요. 그 다음에 채택된 다음에는 이걸 실현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만 정책 실현하려고 결정자한테 수단을 달라고 협상을 해요. 여기도 결정자와 집행자 간 협상이 들어갈 건데 이때는 목표가 아니라 업무만 수단만 들어갑니다. 체제 유지도가 평가 기준이에요. 그치? 그래서 능률과 효과는 양적이고요. 만족도, 주민 만족도와 수익자 대응성은 질적이고요. 체제 유지도는 양과 질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체제 유지도는 가장 작게는 관료적 기업가형에 들어가지만 넓게 본다면 다 들어가요. 기관의 활력이니까 잘못돼 버리면 그 조직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협의로는 관료적 기업가형. 넓게 본다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고전적부터 모든 조직에 다 들어갈 거 이렇게 모형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유형입니다.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건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자, 문제 풀게요. 자, 문제 보니까 낙가문을 스무르드는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5가지 유형을 했다. 맞는 말이고, 고전적 기술자를 물어봤네요. 자, 추상적 목표만 줬고, 구체적인 거를 집행자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재량권 위임했다. 이거는 뭐야? 재량 실험 과형이야. 그 다음에 많은 권한 위임받아. 여기서 많은 권한이라는 게 구체적 목표까지가 아니라 그냥 수단에 대한 많은 권한이에요. 그치?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재량 실험 과형이니까 얘는 뭐다? 이건 지시적 위임 과형이야. 지시 위임 과형. 지시 위임 과형이 여러 번 나왔는데 많은 권한을 줬다고 그래요. 그게 많은 권한이 수단에 대한 권한이지 목표에 대한 권한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 엄격히 통제한다. 약간의 요 정책 재량만 있다. 요건 처음 나온 표현이었는데 이거는 되게 누구다? 고전적 기술자를 봐야 되겠죠. 요게 지시 위임 과형이니까. 네 번째 이게 정답이네요. 맞지? 아니 3번이 정답이었구나. 고전적 기술자 찾는 거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결정자가 목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집행자한테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하네요. 그치? 한마디로 집행자들은 결정자와 도구만 협상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협상 들어갔지 또 결정은 목표를 누가 만들어? 결정자가 만들었어요. 이건 협상자 모형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요 모형은 중요한 모형입니다. 학자 이름도 알고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거의 뭐 랭킹 1, 2등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점증 모형의 반대말은 합리 모형이에요. 그치? 합리 모형은 경제인간, 목표가 명확하다, 모든 대안을 다 본다. 그 다음에 목표 정한 다음에 대안을 볼 겁니다. 목표 수단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사회적으로 누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서열화돼 있어야 돼요. 요게 합리 모형이고 점증 모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존재하고 불확실하고 인간 능력 제한돼 있고 합의도 해야 되고 한마디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정치 합리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은 경제학 모형이고 얘는 정치학 모형이거든요. 점증 모형은요. 만족과 약간 달라요. 만족은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 모형의 특징이지만 합리 모형이 옳아요. 다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옳지도 않아요. 왜? 민주주의 사회,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수학적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규범적으로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은 규범론이면서 동시에 실증론이에요. 물론 합리 모형과 비교한다면 합리가 좀 더 규범적이니까 점증은 좀 더 현실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풀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내담 안 것 같아요. 정보 접근성이 답인데 뭐 딴 게 답이 없으니까 매몰 비용을 이 매몰 비용 조심해야 돼. 매몰 비용 집착한다? 그럼 점증 모형이야. 매몰 비용 고려한다? 점증 모형이야. 근데 매몰 비용을 포기했다? 버렸다? 그럼 합리 모형이에요. 좀 내담 안 것 같아. 이 실현 가능성은 정치 실현 가능성일 거고요. 당연할 거고. 제한된 합리성 여기다 누가 들어가야 돼? 정치 합리성이 플러스 돼야 돼요. 어쨌든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 모형이 제일 먼저 말하지만은 합리 모형 빼고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니까 무조건 어떤 모형에도 기본적으로 제한된 합리성은 들어와 있어요. 하다못해 최종 모형에도 인간의 제한된 능력은 들어와 있어요.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다가 정치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정보 접근성이 뭐였다는 거야? 이게 제약돼 있다면 점증 모형 맞아요. 제약돼 있다면은. 근데 정보 접근성이 원활하다 그럼 합리 모형이겠죠. 이 정보 접근성 요 자체 가지고 판단하고 줬는데 내담 안 것 같아. 그냥 답은 4번이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매몰 비용 나오더라도 혹시 고려한다 또는 버린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는 제한돼 있다.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으니까 항상 뒤에 뭐가 붙나 아니면 없는가 이걸 가지고 좀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점증 모형 합리 모형과 라이벌이고요. 합리 모형 경제 합리성인데 얘는 정치 합리성. 합리 모형은 완벽한 인간, 완전 합리성인데 얘는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여기에 붙은다면은 경제 합리성하고 완벽한 합리성이 있어야 되겠네. 완전 합리성이. 요 라이벌 여기 들어올 거고요. 그 반대말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요 제한된 합리성 누가 제일 먼저 말한다? 사이몬이 제일 먼저 말해요. 근데 다른 모형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몬의 만족 모형이 다른 모형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이유가 제한된 합리성을 제일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게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광범위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기출 문제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점증 합리 비교합니다. 합리는 항상 것이에요. 큰 틀 속에서 조그만 답을 찾는 겁니다. 점증은 무슨 말 국가 전체 시각에서 제일 좋은 답을 찾아요. 근데 점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교육의 답을, 문화는 문화를 전부 다 분야별로 답을 찾다 보니까 분권적이고 미시적이고 상향적이야. 또 합리적은 장기적이고 거시죠. 얘는 단기적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합리 모형 되게 윗사람이 대통령께서 엘리트가 만들어 쭉 내리다 보니까 하향적이고 얘는 분야별로 올라가니까 상향적이고 됐지? 합리 모형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 가분적이에요. 교육은 교육대 갈라지고 다 갈라진다면 점증이 맞아요. 갈라지지 않는다면 뭐가 맞다? 합리 모형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분적인 것은 뭐다? 점증적인 거. 비가분은 합리 모형. 모든 대안 다 본다. 물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기존 대안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본다. 점증 모형. 매몰 비용을 고려한다. 점증. 매몰 비용을 버리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합리. 갈라보시고 국가 전체 시각에서 최고 답을 찾는다. 전체 최적화. 교육은 교육의 답을 문화는 문화 답을 따로따로 찾는다. 부분 최적화라고 그래요. 기본 특징이고요. 넘어가면은 합리 모형은 기본적으로 이상적이에요. 경제학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규범적은 경제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정치학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선 타협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합리와 점증 비교하는 배는 뭐다? 현실적이야. 상대적으로. 물론 점증도 뭐가 있다? 규범성 있어. 여기서 말하는 규범성은 정치 민주주의, 정치 다원주의예요. 됐지? 경제 합리성은 비시 분석을 통해서 비용 대비 편익을 극대화 찾는 거고 얘는 타협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거고요. 됐지? 그 다음 중요한 거 합리 모의 목표가 먼저 정해져야 되고 여기에 맞게 대안 찾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표와 수단은 서열화돼 있고 수직화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점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이 있으니까 목표가 만들어져요. 물론 목표가 있으니까 대안이 나올 수 있죠. 상호의존적이에요. 상호의존적이다. 그렇지?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합리 모형 모든 대안 다 보다 보니까 동시적이다. 단발 한 번 해봐요. 단발적이다. 활류 몰라요. 단발적이다. 그 다음에 병렬적이다. 동시다. 단발이다. 병렬이다. 점증은 안 그래. 계속적이야. 지엽적이고 계속적이야. 하나씩 보면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고 작년보다 좀 나아지고 좀 나아지고 좀만 고쳐가면서 그래서 부분적이다. 점증적이다. 그다음에 계속적이다. 이제 활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증모의 장점이 활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병렬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동시적이다, 단발적이다, 병렬적이다. 한 방에 찾을 거니까. 여기는 연속적이고 지엽적이고 하나하나 찾을 거니까 순차적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기본 특징이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은 점증 모형,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일 거고요. 제한의 합리성도 점증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내다 말한 것 같아갖고 좀 찝찝하더라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사바스 모형이죠. 사바스는 민영화를 뭐로 본다? 공공서비스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죠. 결정자, 생산자, 비용 부담자. 옛날엔 정부 결정하고 공무원이 생산을 하고 세금으로 비용을 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결정하더라도 민간이 생산할 수 있어요. 비용도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10개로 갈랐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6가지예요.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민간위탁, 그다음에 보조금과 면허제도,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바우처, 자조활동, 자원봉사. 요 3가지가 6가지 잘 나오더라고요. 이따 보겠지만 민간위탁은 포인트가 경쟁 입찰이에요.
계약입니다. 자원봉사는 보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수받지 않는 게 틀렸죠. 답은 2번이고 면은 일정 구역에 서비스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권리를 권한을 받은 사람은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요. 그래서 민간 위탁은 전액 누가 준다? 정부가 되지만은 면허는 소비자가 돼야 돼요. 물론 정부는 규제 들어갑니다. 반면에 일부 정부 되고 일부 소비자 되는 게 뭐다?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그래서 비용 부담을 한다면은 전액 정부가 된다. 경쟁 입찰 민간 위탁. 일부 되고 일부 받는다. 면허 또는 특허 같은 것들. 반면 전액 소비자가 되더라. 그때는 취합니다. 일부 되는 게 보조금, 전액 소비자가 되더라. 이게 면허가 되겠지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심할 게 바우처에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사바스 아저씨. 정부 결정하고 민간 생산하는 게 민간 위탁, 보조금, 면허. 민간 결정하고 민간 생산하는 게 바우처, 자원봉사, 자주활동이야. 근데 이게 82년도 분류예요. 상당히 많이 지났죠? 거의 4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바우처는 많이 특색이 달라진 것 같아. 거의 뭐 일로 들어왔어요, 지금. 그지? 바우처에 뭐가 있다? 가치제인데 교의 주문, 교육, 의료, 주택 이런 것들이야. 거의 정부 책임이에요. 그래서 국회직에서는 바우처는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바우처가 이제 거의 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우처는 사바스로 물어봤을 때하고 일반적 바우처 물어봤을 때 약간 구별하셔야 돼요. 사바스는 그때는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 생산하는 걸 봤지만 지금 거의 최종 책임을 정부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우처가 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 민간 위탁은 포인트가 뭐다? 경쟁 입찰이야. 정부가 공고를 하고 입찰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면은 민간업자가 입찰 들어와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애와 계약을 할 겁니다. 키워드가 경쟁 입찰 계약이고요. 비용은 전액 누가 준다? 정부가 줘야 돼요. 정부가 준다. 그렇지. 반면 보조금은 어때요? 생산자 보조금이야. 이 서비스가 외부 경제 효과가 있는데 비용을 다 생산자가 돼버리면 생산 안 해요. 적자 사업이니까. 그래서 생산자 보조금 적자니까, 소비자 바우처 흑자니까, 흑자니까 이미 많이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일 때 보조금이고 흑자일 때 되게 바우처예요. 그래서 이 바우처는 되게 민간제야. 다만 외부 경제에 있다 보니까 정부가 쓰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보조금은 뭐가 집중이다? 과소생산돼요. 비용이 생산자한테 집중되니까. 이러니까 그 비용의 일부를 누가 대주는 거야? 정부가 대주고 나머지는 소비자한테 받는 거예요. 생산자 보조금이고 적자 사업이고요. 정부가 일부 보조해주면은 나머지 비용은 누구한테 받는다? 소비자한테 받는 겁니다. 소비자 들어야 돼요. 반면에 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 권한만 주고 민간이 생산하게 하고 소비자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약했을 때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이런 기출 지문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권은 일정 구역에 대해서 한 업체 준다면 프랜차이즈, 여러 업체 준다면 라이센스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다음에 바우처는 이미 흑자야. 몇 개 안 돼. 교육, 의료, 주택, 문화행사.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다만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는 쓸 수가 없어요. 이를 그 사람 쓰라고 쿠폰 대주는 거예요. 또는 신용카드 주는 겁니다. 넣어주는 거다. 이걸 들고 내가 여러 업체들 중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선택권, 주로 약자한테 들어가다 보니까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옛날에는 사바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책임이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최종 책임 정부 겁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는 키워드가 뭐다? 보수받지 않는다. 타인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 사업. 그다음에 저조 활동 내가 쓰려고 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득 보는 겁니다. 보육 사업들. 내 애가 있어서 했는데 옆에도 이제 같이 내가 돌보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민간 위탁은 키워드가 뭐라고? 경쟁 입찰 계약이에요. 돈을 누가 줘야 돼? 정부가 줘야 되고요. 자원봉사 틀렸죠. 보수를 받지 않아야 돼. 물론 실비는 받아. 이 실비가 뭐냐? 보수가 아니고 요 서비스의 생산에 들어간 직접 비용이에요. 이거는 받습니다. 실비는 받지만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일정 구역 서비스 공급 권리를 주는 거고 돈은 누구한테 받는다? 소비자한테 받습니다. 바우처는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한테 줘야 돼요. 그 서비스 이용하라고 이용권 주는 겁니다. 종이로 줌 종이 바우처, 신용카드 넣어주면 전자 바우처. 주로 사회 약자한테 주다 보니까 재분배 효과가 있다. 교육, 의료, 주택, 문화행사 같은 가치제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답은 2번입니다.
15번이면 시민사회는 NGO 나왔죠. 시민사회니까 시민사회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시민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이건 기출 지문이죠. 자, 생산 비용은 정부가 되고 생산은 NGO한테 맡기겠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보완관계라고 그래요. 보완관계. 대체관계는 뭐냐면 정부가 할 것을 NGO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때는 돈을 정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빠져버리고 NGO가 대신합니다. 이따 볼게요. 답은 틀렸고요. 답은 1번이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옛날에 이따 보겠지만 의존관계, 보완관계, 동반자, 대립, 대체가 있는데 이런 대체나 대립보다는 동반자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비영리 조직은 누가 라이벌이다? 정부와 다르고 시장과 달라요. 정부에 비해서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야. 됐지?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 비해서는 비영리에다 공익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율과 자발은 정부와 차이점, 이익의 비배분성과 공익을 추구한다는 건 민간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비영리 조직은 기업과 비교할 때는 비영리로 정부와 비교할 때는 비정부로 비교돼요. 그 다음에 의존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의존관계는 뭐냐면 정부가 관변단체가 필요해요. 이러다 보니까 돈 주고 NGO를 만드는 겁니다. 주로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개도국이나 후진국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비정부 조직, 정부와 다르다, 개방이고 자율이고 자발적이다. 영리와 다르다, 공익 추구하고 자원봉사다. 또는 이익의 비배분성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나왔나 최근에 나왔습니다. 결사체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는 요게 우리 형제들이에요. 자유주의 결합이고요. 그래서 키워드가 밑에 있죠. 자유와 보수의 결합이다. 이것도 있는데 밑에 가면 공유된 도덕문화다. 우리 형제니까. 그치? 결사체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이제 그 의견이 반영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익이 아니라 어떤 공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모였다는 겁니다. 참여민주주의로. 그다음에 공동체주의는 이게 원래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같은 거 우리 형제 거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게 요 얘기고요. 그다음에 다원주의 뭐 읽어보시고요. 사회자본까지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이거 시험에 냈을 때 낼 건 요거밖에 없어요. 공동체주의. 딴 건 없어요. 답이. 너무 쉬우니까. 결사체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다. 그다음에 다원주의 뭐 다원성이 당연한 얘기니까 의미 없고 공동체주의 요거만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결합이다. 우리 거니까 당연히 돈을 안 받아요. 우리 거니까 당연히. 그다음에 정서유대다. 자원봉사보다는 저는 자조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동체주의는 남이 아니라 우리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자조가 맞는데 교재는 자원봉사 나오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보다시피 우리 형제 같은 애니까 공유된 도덕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 너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개념이니까 이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고요, 이게. 배경 보니까 공공재 이론 정부 실패로 공공재 누가 만들어야 돼?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NGO가 만든다. 계약 실패 신뢰 이론은 시장 실패 이론이에요. 시장을 못 믿겠다는 거야.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시장 못 믿으니까 NGO 믿겠다는 겁니다. 읽어보시고 이 두 가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사회기원론. 원래 우린 너나 개념은 나중에 만들어지고 원래 우리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개념. 그다음 미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들은 국가가 나중에 들어와요. 이러다 보니 어느 지역에 공공 문제를 놓고 NGO가 할 것인가 국가가 할 것인가 갈등이 나오겠죠. 이게 기업가 이론이에요. 기업가 이론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공공재 이론이나 계약 이론 이런 것들.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소비자 통제 이론이에요. 혼자 내가 삼성이나 정부 어떻게 이겨요. 근데 소비자 단체 만들어가지고 견제하면 괜찮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상호 의존 이론이 보완 이론이에요. 보완 이론. 그건 일방 의존 관계. 그래서 상호 의존이 아까 봤던 보완 관계고요. 요게 의존 관계야. 이거는 NGO도 역할이 있어요. 돈은 정부가 되지만 NGO가 생산하는 거고 의존 관계는 그게 아니라 정부가 자기 관변단체를 위해서 NGO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로 후진국 쪽이고요.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주로 시험에 나왔던 게 공공재론하고 계약 실패론 요 두 가지로 많이 물어봅니다. 나머지는 뭐 답은 뭐 보긴 있었는데 답은 아니었고 주로 요 두 개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특징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부가 아니다. 비영리, 영리가 아니다. 자발적이라는 건 정부가 아님을 특징하는 거고 공식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조심할 게 NGO는 등록이 돼 있어야지 NGO로 인정을 받아요. 그렇다고 NGO가
공식 결정자는 아니야. 공식 참여자는 아니야. 그래서 NGO 나왔을 땐 비공식 참여자로 나오지만 NGO 역시 등록은 돼 있어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공식 조직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공식 조직이라고 해서 공식 참여자인 건 아니에요. 어떤 조직도 우리가 보는 대부분 조직 공식 조직이에요. 그치? 근데 이 공식 조직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NGO는 공식 조직이지만 공식 참여자는 아닙니다.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또 일회성이 아니야. 그래 법에 보시면 1년 이상 활동해야 되고 100명 이상의 뭐가 있어야 돼? 그 회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이고 등록돼 있어야 되고 그럼 누가 지원한다? 올해 시험에 나왔지 작년이었구나. 행안부라든지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장까지 이런 애들이 얘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게 행안부다, 특례시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들, 광역시들 이런 애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올해 시험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뭐 대통령이 어쩌고 하더라고. 어떤 분이 이건 사소하니까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래. 그게 아니라 법에 보시면 행안부 장관이 총괄이고요. 시도지사나 특례시장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례시장이 작년에 들어왔어요. 개정된 겁니다. 그 전까지 개정 안 됐다가 주로 행안부와 시도지사만 했었는데 특례시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나올 이유가 없었을 텐데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엔조 봐봐. 정부와 시장을 비교한다면 정부가 이제 가운데잖아요. 얘가 더 민주적이에요. 그치? 근데 시민사회 비교한다면 얘가 주인이잖아 지금. 얘가 더 민주예요. 그치? 오히려 얘가 전문가들이야. 그치? 얘와 얘를 비교한다면 얘가 뭐가 돼? 전문성이 되고 얘가 오히려 주인이 돼요. 근데 얘와 얘를 비교한다면 얘기 달라져. 얘가 오히려 전문가들이에요. 관료가 오히려 우리 민주 쪽이고요. 그래서 얘가 전문 쪽, 능률 쪽이요. 시장이 민영화 쪽이, 이쪽이 오히려 민주 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책임성은 여기 있을 때 좋아요. 그치? 법적으로 얘가 책임져야 되니까 일루 가든 전부 책임성은 점점 모호해집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정부와 민영화 비교한다면 정부가 민주성이 되고 민영화된 기업이 능률이나 전문성이 될 거고요. 효율성. 그다음에 정부하고 시민사회 비교한다면 정부가 전문가가 될 거고요. 시민사회 쪽이 오히려 민주성이 돼버려요. 근데 어디로 가든 간에 일로 가면 시장 논리잖아. 지금 신공관리론. 일로 가면 유거버넌스 아닌가요? 어디로 가든 간에 정부 책임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책임 소재 모호해집니다. 또 여기로 갔을 땐 되게 경영 논리 강조할 거고요. 일로 갈 땐 참여 논리다 보니까 재정치화라고 그러고 행정의 경영화라고 그래요. 민영화, 뭐 공동공급 이런 식으로 민간 위탁, 뭐 NGO 이렇게 서로 갈라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까 관계 나왔죠. 의존관계, 정부가 돈 주고 관변단체 육성하는 것, 상호보완 괜찮아요. 정부가 돈 주고 생산 NGO한테 맡기는 것, 제일 좋은 건 동반자 관계. 대립관계는 갈등이 있다는 거야. NGO는 정부 못 믿고 정부는 NGO 감시하고 상호 갈등 관계가 대립관계고 맨 마지 대체관계는 정부 필요 없어요. 너 없어도 얼마든지 공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그래서 여기로 가서 시민사회 중심이고 일루가 정부 중심인데 제일 좋은 건 동반자 관계나 보완 관계 좋아요. 대립이나 대치 관계 들어가도 갈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라본 아저씨. NGO는 전부 다 공익 추구합니다. 박애적이지만 첫 번째 정부와 비교해서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해요. 박애적 불충분성, 강제력이 없다, 자원이 없다. 또 NGO는 영역이 제한돼 있어. 그치? 집단주의다 보니까 어떤 건 환경만, 어떤 건 교육만 한단 말, 문화만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배타적이에요. 근데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환경만 볼 수는 없어요. 환경도 봐야 되고 경제 발전도 봐야 되고 교육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지만 엔조는 영역별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또 엔조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돈 되는 사람한테 많이 의존해. 돈을 누가 많이 준다? 국가라든지 대기업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걔를 감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의존받다 보니까 걔 옹호해버리죠. 이걸 박예정 뭐라고 그래? 온정주의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엔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야 정부나 시장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져요. 민주성은 좋아지겠지만 전문성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고요. 또 공식 책임자가 아니야. 잘못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걔한테 어떤 책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죠. 책임성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책임성은 정부가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명확하니까 공식적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시민 가든 시장 가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임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없다,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그래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거시 미신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시는요, 엔조에 대한 대외 시각이에요. 국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신은 엔조 내 문제야. 그래서 엔조의 능력, 엔조의 인력이나 예산, 엔조의 전문성, 요 내부 쪽이고요. 반면에 그 엔조 밖에 있는 요소들, 정치사회가 분화되어 있다. 엔조 밖에 있는 것들,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있어야지 엔조가 만들어지겠죠. 시민사 성숙. 그 다음에 엔조하고 시장과 국가 공유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 엔조가 발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엔조 내부 문제가 아니라 엔조 밖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시가 되고 엔조 내부의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인력, 물자 같은 것들은 되게 뭐다 미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시에 오지 말고 미시만 외워둬요. 엔조 내부의 능력, 인력과 물자, 전문성. 능력 안에 들어갔겠지? 감시 능력이나 인력과 물자, 그 다음에 전문성까지 해가지고 여기 미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제를 풀었죠. 아까 말씀드린 1번 정답 틀렸습니다. 엔지오는 지금 생산 비용은 정부가 되고 생산비용은 생산은 엔지오가 한다.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입니다. 대체관계는 정부 역할 엔지오 대신해요. 엔지오가 돈 고도 엔지오가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돈 받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다음에 안 좋은 건 대리비나 대체보다는 동반자로 또 의존 관계보다 동반자로. 그다음에 엔지오는 자발적이다, 자율적이다, 정부와 다르다. 비배분석이다. 공익을 추구한다. 시장과 다르다. 됐지? 그 다음에 의존관계는 후진국이에요. 개도국 나왔는데 관변단체 요구하려고 만드는 거고요. 답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